15년을 제 몸처럼 아낀 아내를 빈털터리라며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친 남자가 세상에 젊은 여자랑 아이까지 가졌다며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를 내쫓자마자 집안의 모든 돈줄이 말라버리고 아빠가 된다며 큰 소리치던 그 남자가 실은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고귀한 핏줄 운운하며 사람을 벌레 취급하던 그 오만한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꼴이라니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줄게요. 낡은 여행 가방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며 둔탁한 마찰음을 저택 전체에 울려 퍼뜨렸다. 가방의 주인이자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초라한 짐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등 뒤로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혜진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흙수저? 빈티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고귀한 피를 더럽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으니까. 시어머니 미숙은 목에 두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뱉어냈다. 미숙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입계는 오랫동안 눈엣가시였던 며느리를 마침내 쫓아낸다는 환희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저 진주 목걸이조차 혜진이 과거 자신의 비자금으로 몰래 결제해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미숙의 곁에는 남편 재훈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IT 기업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승승장구하자 그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있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내 회사가 이만큼 컸으면 너도 그룹의 안주인답게 교양이라도 갖추든가 아니면 친정에서 투자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어야지. 15년 동안 내 돈으로 밥이나 축 내면서 집안일 조금 한 게 내 인생의 전부 아니야. 재우는 혜진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성가신 돌멩이를 보듯 아래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그의 팔에 매달려 있는 젊고 화려한 여자 아라가 혜진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한껏 교태를 부렸다. 아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혜진의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전처 되실 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훈 오빠 같이 능력 있는 분 옆에는 저처럼 어울리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 태성그룹 친척인 거 아시죠? 오빠 회사를 더 크게 키워줄 사람은 저 같은 명문가 자제여야 해요. 그쪽 같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요. 태성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 아라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미숙과 재훈의 얼굴에는 아부를 떠는 듯한 비굴한 미소가 번졌다. 혜진은 그 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실소를 삼켰다. 아라가 자랑하는 그 대단한 혈통이 실은 태성그룹의 변두리 계열사 임원의 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혼 합의서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헛꿈은 꿀 생각하지 마. 네가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게 단일 원이라도 있어. 빈몸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입고 온 옷만 걸치고 나가는 게 이치에 맞지. 서명해.
보통의 아내였다면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모욕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단 한 가닥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재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에 재훈이 잠시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턱을 치켜들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초기종이 위를 거침없이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남겼다. 서명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끝났다. 좋아. 군말 없이 도장 찍은 것만은 칭찬해주지.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할 거니까 넌 빨리 짐이나 싸서 꺼져. 재훈이 합의서를 빼앗듯 집어들며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아라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 우리 세아가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내가 재훈이 카드로 네가 그토록 갖고 싶다던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결제해 주마.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역시 우리 재훈 오빠 능력이 최고라니까요. 탐욕으로 일그러진 세 사람의 흉측한 대화를 뒤로한 채 혜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기지도 않았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그녀와 그들 사이의 세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혜진을 반기고 있었다.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하고 치명적인 미소가 번졌다. 대문 앞에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다. 차 옆에 각 잡힌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운전기사가 혜진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며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차량 뒷좌석에 우아하게 몸을 기댄 혜진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일반인은 평생 볼 일조차 없는 태성그룹 VVIP 전용 금융 보안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 최상단에는 본인 회원 혜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 재훈이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이라 굳게 믿고 있는 회사 법인 계좌들과 그가 매일같이 긁어대던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이야. 그리고 미숙이 쥐고 있는 가족 카드의 목록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다. 15년. 길고도 지루했던 인내의 시간은 이것으로 끝이야. 혜진은 붉게 칠해진 가족 카드 전면 정지 및 계좌 동결 버튼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화면에 닿는 순간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전송되었다. 한편 혜진이 떠난 직후의 저택 거실, 미숙은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최고급 보석 브랜드의 결제창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아라가 기대감에 부풀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자, 이제 결제 버튼만 누르면 이 영롱한 반지는 우리 세아가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란다. 미숙이 의기양양하게 결제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그러나 화면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붉은색의 경고창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결제 오류. 해당 가족 카드는 본인 회원의 요청으로 사용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십시오.
미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당황한 손길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재훈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그러나 그의 회사 메인 계좌를 확인하려던 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스마트폰을 쥔 재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미숙의 입에서 짐승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며 저택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린 참이었다. 미숙의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대리석 바닥을 나뒹굴었다. 고급스러운 거실을 가득 채웠던 승리감과 환희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구정지라니. 내 카드가 왜?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미친 듯이 문질렀다. 하지만 붉은색 경고창은 그녀를 비웃듯 사라지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아라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 행세를 하려던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난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재훈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자신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연신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 메인 계좌,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심지어 개인 입출금 계좌까지 전부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뱉어내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재훈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은행 시스템에 또 오류가 난 겁니다. 내가 굴리는 돈이 얼만데 은행 놈들이 내 카드를 정지시키겠어요. 담당자 당장 해고하라고 본사에 항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재훈은 아라를 의식하며 짐짓 여유로운 척 셔츠 깃을 고쳐 메고는 VVIP 전담 컨시어지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스피커폰 기능을 활성화해 탁자 한가운데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긴장감 속에서 연결음이 끊어지고 곧이어 상담원의 기계적이고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네, VVIP 전담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훈은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며 위압적인 목소리를 냈다. 평소 서비스직 직원들을 하대하며 쾌감을 느끼던 그의 전형적인 갑질 태도였다. 나 IT 라인 대표 재훈인데 지금 당장 지점장 바꾸세요. 내 계좌랑 우리 어머니 카드가 왜 몽땅 막혀 있는 겁니까? 당신들 미쳤어. 내가 거기 예치해둔 현금이 수백억인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 당장 원래대로 복구 안 시키면 당신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재훈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미숙은 그제야 안심한 듯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라는 재훈의 거침없는 태도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상담원의 대답은 재훈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는 해당 계좌와 카드의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권한이 없어. 내가 대표고 내 돈인데 무슨 미친 소리야. 재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흥분한 그의 목빗대가 붉게 달아올랐다. 상담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어조로 진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객님이 현재 사용하시던
블랙카드와 어머님이 소지하신 카드는 모두 본인 회원의 명의 아래 발급된 가족 카드에 불과하십니다. 또한 고객님이 말씀하신 회사 법인 계좌의 실소유주 역시 고객님이 아니십니다. 가족 카드 실소유주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더듬거렸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희박해진 것처럼 숨쉬기가 버거워졌다. 아라의 미소가 굳어지고 미숙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해당 계좌와 카드의 본인 회원이자 실소유주는 혜진 사모님이십니다. 방금 전 혜진 사모님께서 직접 본사로 연락하시어 모든 가족 카드의 권한을 영구 회수하시고 관련 계좌의 자산을 전액 타 은행으로 이체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에서는 고객님께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화가 종료되었다는 안내 멘트조차 없이 서늘한 정적만이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재훈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15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자신의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일군 제국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혜진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아내가 그저 집안일이나 하며 자신의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조롱했던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오르며 재훈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다. 재훈 오빠, 방금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 카드라니 오빠 돈 아니었어. 아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 묻어있던 콧소리와 애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멍청하고 무능한 여자가 어떻게 내 회사 돈을 쥐고 흔들어. 재훈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다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는 손가락을 심하게 떨며 회사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재무 담당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드 정도야. 혜진이 무슨 꼼수를 썼다고 쳐도 자신이 설립하고 키워낸 회사의 법인 자금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필사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다. 최 이사, 지금 회사 자금 흐름에 무슨 문제 생겼어. 당장 메인 뱅크에 연락해서 계좌 동결된 거 다 풀라고 해. 그 망할 여편네가 무슨 조작을 한 모양인데 내 선에서 전부 고소해 버릴 테니까. 재훈이 쉴 새 없이 명령을 쏟아냈지만 수화기 너머의 최 이사는 평소처럼 알랑거리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짙은 한숨 소리만이 무겁게 넘어올 뿐이었다. 대표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는 마치 죽은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건조했다. 그 낯선 억양에 재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모르다니 뭘 당장 계좌 복구할 방법이나 찾아.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자본줄이었던 태성벤처스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성벤처스의 익명 대주주가 바로 혜진 사모님이셨습니다. 뭐? 태성, 벤처스 혜진이가 거기를 어떻게? 재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가 비틀거리다 소파 끄트머리에 주저앉았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사모님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신 직후 회사에 남아있던 모든 자본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 계좌에는 단일 원의 현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음 결제는 막혔고 당장 내일 아침이면
우리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될 겁니다. 재훈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가 저택 거실을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최 이사와의 통화가 끊긴 스마트폰은 주인을 잃은 채 카펫 위를 나뒹굴었다. 재훈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부도, 전액 회수, 그리고 해진.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파편처럼 헤집고 다녔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며 발 아래 두고 짓밟았던 아내가 사실은 15년간 자신이 세운 모래성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재훈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부도라니. 우리 재훈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그 청엇이 감히 남편 돈을 빼돌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숙의 악을 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혜진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다. 평생을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둘러왔던 미숙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저 며느리의 발악이나 괘씸한 도둑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던 아라가 팔짱을 꼰 채 매서운 눈초리로 재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달콤한 미소 대신 계산적이고 표독스러운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오빠 정신 차려. 지금 멍하니 있을 때야 그 여자가 오빠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거잖아.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사기야 당장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야지. 아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재훈의 귓전을 때렸다. 횡령, 사기, 고소, 그 단어들이 재훈의 흐려진 이성에 불씨를 당겼다. 그래 혜진이 같은 무식한 전업주부가 어떻게 태성벤처스 같은 대형 투자사의 대주주일 수가 있어. 이건 분명 그 여자가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한 거다. 내 회사를 가로채려고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어. 재훈의 눈동자의 광기 어린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혜진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뒤틀린 망상에 사로잡혔다. 맞아. 알아, 내 말이 맞아. 그 멍청한 여자가 겁도 없이 내 회사를 건드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재훈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일어서자 아라는 한쪽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걱정 마 오빠. 내가 누구야? 태성그룹 가문 사람이잖아. 우리 아빠가 아시는 업계 최고의 변호사님을 불러줄게. 그딴 빈티 나는 아줌마 하나 법으로 짓밟는 건 일도 아니야.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자. 아라가 당당하게 내뱉는 태성그룹이라는 마법의 단어에 재훈과 미숙의 얼굴에 다시 희색이 돌았다. 그들은 아라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의 연락을 받은 중년의 변호사가 저택 거실로 들어섰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뱀처럼 미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태성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훈이 쥐어주는 엉성한 정황 설명만 듣고도 당장 혜진을 횡령죄로 구속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늘어놓았다. 걱정 마십시오, 재훈 대표님. 아라 아가씨,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이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괘씸한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선을 제압하죠. 김 변호사가 재훈의 스마트폰으로
혜진의 번호를 눌렀다. 모두가 스피커폰 주위로 모여들어 침을 꿀꺽 삼켰다. 긴장과 통쾌함이 교차하는 표정들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너무나도 차분하고 고요한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 쫓겨난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 태연함에 재훈의 속이 뒤틀렸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혜진 씨 되십니까? 저는 태성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지금 재훈 대표님과 아라 아가씨의 의뢰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당신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정황이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당장 훔쳐간 돈을 원래 계좌로 돌려놓고 당장 여기로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김 변호사의 협박이 끝나자 거실의 세 사람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소리 없는 환호를 보냈다. 혜진이 겁에 질려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혜진의 울음소리 대신 낮고 서늘한 실소가 짧게 새어나왔다. 태성 법무법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라 씨가 보냈다는 그 대단한 변호사님이 겨우 당신입니까? 혜진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훈과 아라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당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나 본데 태성그룹의 인맥이 움직이면 당신 같은 여자 하나 징역 살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한층 더 짙은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징역이라 재밌네요. 재훈 씨에게 전하세요. 내일 아침 대표 이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사로 출근하라고. 그리고 아라 씨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요. 그 대단한 태성의 인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내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뭐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감히. 김 변호사가 욕설을 내뱉으려던 찰나 통화는 매몰차게 끊어져 버렸다. 거실에는 뚜 하는 기계 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저 미친년 끝까지 기고만장한 것 좀 봐. 재훈아, 당장 저 여자 잡아 쳐넣어. 미숙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재훈의 이매는 다시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다. 혜진의 마지막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VVIP 라운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야경을 내려다보던 혜진은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태성그룹의 수많은 비서진들이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이자 혜진의 할아버지 대성 회장이었다. 대성의 날카로운 눈빛이 혜진을 향해 부드럽게 휘어졌다. 수고 많았다. 내 손녀딸아. 15년간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밑에서 웅크리고 있느라 고생이 많았지.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저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모래성이 누구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대성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짚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왕의 위엄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 이제 그 버러지들에게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진짜 태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성의 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서울 도심 한복판.
재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아라의 손을 굳게 쥔 채 자신의 회사 건물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딛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성공한 벤처 기업 대표와 그를 내조하는 아름다운 명문가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다. 재우는 어젯밤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특유의 오만함과 허세로 정신을 무장했다. 그래 혜진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어디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내 장부나 훔쳐서 수작을 부린 걸 거야. 아라의 배후에는 태성그룹이 있다. 오늘 회사에 가서 직원들 앞에서 아라를 차기 안주인으로 소개하고 혜진이의 횡령을 공론화시켜서 그 여자를 완벽하게 매장해 버리겠어. 재우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라 역시 태성그룹의 친척이라는 우월감에 취해 직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기대하며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의 메인층인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섬뜩한 풍경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지만 늘 활기차게 돌아가던 사무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절반 이상의 조명이 꺼져 있었고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은 이른커녕 굳은 표정으로 종이 상자에 자신의 개인 짐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아침부터 일은 안 하고 왜 짐들을 싸고 있어. 대표가 출근했는데 인사도 안 해. 재훈이 핏대를 세우며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를 쳐다보기는커녕 오히려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힐끗거리곤 다시 하던 일에 몰두할 뿐이었다. 그때 짐을 정리하던 영업부장이 묵직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재훈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재훈의 갑질을 견뎌온 자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영업부장은 재훈의 발밑으로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 위로 눈보라처럼 흩어졌다. 이게 뭡니까? 부장 당장 해고당하고 싶어 재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영업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해고는 대표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회사는 오늘 새벽부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뭔지나 보시죠. 어젯밤 자정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요 거래처에서 보내온 계약 파기 통보서와 은행의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서들입니다. 영업부장의 건조한 목소리에 재훈의 호흡이 멈칫했다. 뭐 계약 파기 대출 상환,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회사가 왜 부도가 나. 어제부로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직원들 퇴직금은 고사하고 당장 대표님 앞으로 수백억 원의 빚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태성벤처스 쪽의 지시를 받고 퇴사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당신 같은 허수아비 대표 밑에서 일한 시간이 아까울 뿐이네요. 영업부장은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진 후 뒤돌아섰다. 재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계약 해지, 지급 정지, 파산 절차.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들이 그의 눈앞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오, 오빠. 이거 장난이지. 우리 망한 거 아니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재훈의 팔짱을 끼고 있던 아라가 앙칼진 목소리로 재훈을 흔들어댔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아라의 얼굴에서도 오만함이 사라지고 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시끄러워. 이건 다 혜진이 그 미친 여자가 꾸민 짓이야. 아라, 너 당장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 태성그룹 임원이시잖아. 태성의 힘으로
이깟 위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잖아. 빨리 그 여자 잡아오라고 해. 재훈은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알에게 매달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아버지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안쪽 굳게 닫혀있던 대표실의 묵직한 양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양옆으로 열렸다. 그와 동시에 사무실 내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여전히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남자네. 머리 위에서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도록 서늘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재훈과 아라 그리고 짐을 싸던 직원들 모두가 일제히 대표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어제 저택에서 낡은 옷차림으로 쫓겨났던 혜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이탈리아 장긴이 한 땀 한 땀 맞춘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혜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군주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혜진의 뒤로는 그녀를 호위하듯 흠잡을 데 없는 체격을 갖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 옆에는 태성그룹의 수석 비서관이 깍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혜진이 네가 어떻게 내 방에서 그 옷은 또 뭐고? 재훈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뇌가 처리하지 못해 고장난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혜진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재훈과 아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 방 착각이 심하네 재훈씨. 이곳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 혜진의 입가에 맺힌 조소가 재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뭔데 내 대표실에서 상전 노릇을 해 알아야 당장 내 아버님 모셔와 이 도둑년 당장 끌어내라고 해. 재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라의 등을 떠밀었다. 아라 역시 눈앞에 나타난 혜진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짓눌려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재훈의 재촉에 억지로 목청을 눕혔다. 맞아, 당신 지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 태성그룹 계열사 사장이야. 당신 같은 흙수저가 함부로 덤빌 때가 아니라고. 아라가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사무실 입구 쪽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어머 아빠, 마침 잘 오셨어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아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자를 향해 반색하며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남자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순간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는 아라의 아버지 민수와 어제 저택에 찾아왔던 김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고급 양복은 구겨지고 땀에 젖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창백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나오듯 사무실에 던져진 그들의 모습에 재훈과 아라는 숨을 삼켰다. 아, 아빠. 이게 무슨... 변호사님은 또 왜? 아라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민수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오직 단 한 사람 혜진만을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혜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모였네.
허상에 취해 있던 짐승들의 처참한 꼴을 감상할 시간이 꽤 기다려졌거든. 아,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일어나서 저 미친 여자 뺨이라도 갈겨. 아라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태성그룹 계열사 사장이라는 아버지의 권력만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었던 그녀에게 지금 눈앞의 광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민수의 초점 잃은 두 눈은 혜진의 구두 끝에 고정된 채 위로 올라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닥쳐, 이 멍청한 기집애야.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민수가 핏대를 세우며 딸을 향해 포효했다. 아라는 아버지의 난생 처음 보는 분노에 기겁하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곁에 있던 재훈 역시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불안하게 굴리고 있었다. 재훈이 억지로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뗐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저 여자는 제 전처입니다. 무능하고 빈티나는 전업주부일 뿐이라고요. 저런 여자한테 왜 입 닥치라고?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민수의 절규가 재훈의 말을 무참히 끊어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민수가 바닥에 바싹 엎드려 혜진을 향해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찍기 시작한 것이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아가씨, 아니 혜진 사모님, 부디 이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무지몽매한 딸년이 사모님의 존함을 감히 입에 올린 죄, 제가 대신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제발 자비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민수의 애원이 바닥을 적셨다.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던 김 변호사 역시 양손을 싹싹 비비며 사색이 된 얼굴로 혜진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사사모님, 저는 이 재훈이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죄밖에 없습니다. 혜진 사모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감히 법무법인의 이름을 걸고 그딴 협박 전화를 걸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재훈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라의 아버지와 자신만만하게 횡령죄를 운운하던 변호사가 지금 자신의 전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세상의 이치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듯한 지독한 현기증이 재훈을 덮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변호사님, 왜 혜진이한테 사모님이라니, 아가씨라니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빈대라고요? 재훈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다 흩어졌다. 혜진은 발밑에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민수와 김 변호사를 쓰레기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대기하고 있던 수석 비서관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수석 비서관은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태성그룹의 문장이 박힌 가죽 결제판이 들려 있었다. 현재 시각부로 태성그룹 대성 회장님의 직권 및 차기 후계자의 명령에 따라 발표합니다. 비서관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재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민수 전 대표는 그룹 명의 도용 및 사적 권력 남용 혐의로 즉각 해임되었으며 태성 일가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과의 모든 자문 계약은 파기되었고 그에 대한 변호사 협회 징계 절차가 착수되었습니다. 비서관의 낭독이 끝남과 동시에 민수와 김 변호사는 완전히 혼이 나간 듯 바닥에 널브러졌다. 아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파멸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충격에 빠져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그 그룹명에 도용이라니. 영구 제명. 재훈이 덜덜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시선이 비서관을 지나 마침내 서늘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혜진에게 가다했다. 비서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다음 말은 재훈의 뇌리에 꽂히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태성그룹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자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실 분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비서관은 혜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가장 경건한 태도로 예우를 갖추었다. 대성 회장님의 하나뿐인 손녀 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신 혜진 사모님이십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조차 멈췄다. 재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성그룹 유일한 직계 혈육 차기 회장 혜진이가 15년 재훈이 혜진을 무능하고 가난한 전업주부로 취급하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퍼부었던 시간들. 어머니 미숙이 그녀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고 흙수저라며 밥상머리에서 반찬을 집어 던지던 순간들. 자신이 혜진을 내쫓으며 위풍당당하게 휘둘렀던 그 수많은 블랙카드와 법인 자금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던져주는 동정 어린 용돈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재훈을 덮쳐왔다. 자신은 거대한 사자무리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사자가 심심풀이로 기르던 하룻강아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혜진아 너 고아라고 했잖아. 친정에는 빚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 거둬준 거라고. 재훈이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대고 쉰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다. 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재훈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재훈의 심장을 짓밟는 것처럼 들렸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사실이니까. 다만 내 뒤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괴물이 버티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혜진의 입가에 잔혹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15년 전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탐욕스럽고 비열한 놈이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 하지만 난 당신의 껍데기를 믿어보고 싶었지.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 15년간 태성의 이름을 지우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보겠다고. 만약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아끼고 존중해 준다면 오늘 우리 부부가 태성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예정이었어. 재훈의 무릎이 힘을 잃고 꺾였다. 그가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넌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어. 알량한 권력에 취해 진짜 권력을 내쫓아버린 거지. 재훈 씨, 당신이 매일 밤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던 주인이었어. 혜진의 싸늘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재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초점 잃은 눈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형체도 없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재우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 입었던 그의 명품 슈트는 구겨졌고 광을 냈던 구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안 돼. 이건 악몽이야. 태성의 후계자라니 혜진이가 말도 안 돼. 그의 주변으로 직원들이 경멸과 통쾌함이 뒤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지만 재우는 그 어떤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자신의 발밑에서 15년간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아내가 사실은 하늘 위의 태양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바로 그때 사무실 입구 쪽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것들 안 놔.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아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미숙이 핏발선 눈으로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젯밤부터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회사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혜진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내 아들 회사에 나타나서 무슨 짓이야 내년이. 우리 재훈이 돈에 손을 댔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각오해. 미숙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는 사무실의 기이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실신 직전인 민수와 김 변호사 그리고 넋이 나간 아들 재훈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앞에 군주처럼 서 있는 혜진의 압도적인 아우라. 미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혜진이 입고 있는 슈트 그녀의 뒤에 도열한 경호원들, 깍듯하게 서 있는 수석 비서관. 그 모든 것들이 그녀가 평생 무시하고 짓밟아온 며느리라는 존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미숙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굴하고 간사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 혜진이 아니니. 아가 그 옷은 뭐니?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 미숙은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한들거리는 걸음으로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혜진의 발밑에 철퍼덕 주저앉아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우리 며느리는 보통 그릇이 아니라고. 우리 혜진이처럼 기품 있고 고상한 아이는 처음 봤다니까. 다 저 못난 아들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너 같은 보석을 내쫓으려 한 거야. 이 어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단다. 아가 역겨울 정도의 태세 전환이었다. 미숙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혜진의 바짓단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혜진의 값비싼 원단에 닿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혜진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자신의 다리를 거칠게 흔들어 미숙의 손을 뿌리쳤다. 중심을 잃은 미숙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얼음장 같은 혜진의 목소리에 미숙의 몸이 굳었다. 그 고귀하시다는 혈통에 대해 늘 자랑하시더니 대개 혈통은 원래 이렇게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게 전통인가 보지.
혜진의 비웃음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미숙의 심장에 박혔다.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흙수저 빈 티 나는 만이라며 쓰레기통에 처박고 제가 청소한 바닥을 보며 천한 것에 손길이 다 더럽다고 비난하던 게 바로 당신 아니었나. 그건 다 널 훌륭한 며느리로 키우려는 어미의 깊은 뜻이었지. 닥쳐. 혜진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혜진은 수석 비서관에게 다시 한번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비서관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지금 즉시 강남구에 위치한 저택 및 미숙 여사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집행합니다. 10분 내로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압류 안 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란 말이야. 미숙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었으니까.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재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기어오다시피 혜진의 발밑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진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우리 15년 세월이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훈이 혜진의 구두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IT 기업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멸 직전의 남자가 흘리는 비참한 눈물만이 흥건했다. 혜진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15년의 세월이라 그랬지. 재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빛은 혜진의 다음 말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혈통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이야. 혜진은 바닥에 엎드린 재훈과 미숙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는 아라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오늘 저녁 당신들이 축하 파티를 하려던 그 레스토랑 VIP 룸으로 와. 당신들을 위한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서울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VIP 룸,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진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길게 뻗은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게 룸 안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테이블 상석에는 태성그룹의 총수 대성 회장이 짙은 와인이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의 혜진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창밖의 야경을 무감정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곧 시작될 잔혹한 연극의 관객처럼 고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4명의 인형이 짐짝처럼 안으로 떠밀려 들어왔다. 재훈, 미숙, 아라, 그리고 민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온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룸 안을 둘러보았다. 이쪽으로. 경호원의 간결한 명령에 4사람은 테이블 앞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재훈의 슈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미숙의 화려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라의 짙은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대성 회장은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천천히 훑어본 뒤 나직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들을 들거라. 네 사람은 움찔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대성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짚고 있던 민수를 가리켰다. 내 놈부터 말해보거라. 감히 태성의 이름을 팔아 내 천박한 딸년을 명문가 교수인 척 포장하고 내 손녀딸을 협박한 죄를 어찌 감당할 셈이지. 민수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재훈이라는 놈이 태성그룹의 사위가 될 거라기에 눈이 멀어 잠시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딸년과 저는 회장님의 종의 종이 되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대성 회장은 민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파랗게 질려있는 아래개로 시선을 옮겼다. 타해성의 친척이라 했더냐. 네 아비는 30년 전 분가했던 우리 가문의 먼 친척이 저지른 배임 사건에 연루되어 족보에서 파인 집안의 후손이다. 네 놈들, 집안은 태성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버러지들이란 말이다. 대성의 차가운 선언에 아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혈통이라는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말을 멍하니 듣고 있던 재훈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하, 버러지라고? 그럼 내가 진짜 태성그룹의 후계자를 내쫓고 저런 가짜 사기꾼한테 내 인생을 바친 거란 말인가. 재훈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잃은 것보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지독한 수치심에 몸부림쳤다. 그는 최고의 보석을 스스로 내던지고 길가의 유리 조각을 주워든 천치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한 남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미숙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님. 혜진의 부름에 미숙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어머님은 늘 제게 말씀하셨죠.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는 피부터 다르다고. 고귀한 혈통만이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라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고귀한 혈통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혜진이 손가락으로 룸 안쪽 짙은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곳을 가리켰다. 저 커튼을 열어. 혜진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이 다가가 커튼의 끈을 잡아당겼다. 묵직한 벨벳 커튼이 무대 장막처럼 양옆으로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커튼 뒤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룸의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순간 재훈과 아라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숙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마치 찢어질 듯 커졌다.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 위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공포와 경악이 떠올랐다.
미숙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그녀는 목이 졸리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죽었어야 할 망령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지옥의 문은 이제 겨우 두 번째 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미숙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은 룸 안의 화려한 장식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듯 했다. 그녀는 흰자 위를 드러낸 채 바닥에 쓰러져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3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었던 과거가 유령처럼 살아 돌아와 목을 조르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꿰뚫고 있었다. 재훈은 패닉에 빠진 어머니와 휠체어에 앉은 낯선 남자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구냐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구길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시는 겁니까? 재훈의 절박한 외침에도 미숙은 그저 의미 없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마른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응축된 듯 거칠고 낮았다. 오랜만이군, 미숙이. 아니, 내 본명은 순자였지. 박순자. 순자라는 촌스러운 이름이 튀어나오자 미숙의 몸이 경련하듯 크게 들썩였다. 재훈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성함은 김미숙이야. 어디서 함부로? 내 어미에게 직접 물어보거라. 휠체어의 남자 석진의 시선이 재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깊은 증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고귀한 혈통 명문가의 후예라는 그 모든 것이 내 어미가 만들어낸 추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 어미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다. 3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입주 가사도우미였을 뿐이니까. 석진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재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가사도우미. 그래. 나는 당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집의 외아들이었고 내 어미는 그 집의 허드레시를 하던 여자였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의 재산이었지. 석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 그날의 지옥을 다시 보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어미는 너를 임신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나의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어 큰 상처를 입혔고 내게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 사고로 위장해 우리 가족을 몰살하고 땅 문서와 보험금을 훔쳐 달아날 계획이었던 계지. 불을 질렀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쓰러진 미숙을 내려다보았다. 미숙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고 두 다리의 자유를 잃었다. 내 어미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다른 도시로 건너가 명문가 미망인 행세를 시작한 게다. 그리고 너를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을 완벽한 도구로 키워냈지. 내 머릿속에 가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말이다. 석진의 증언이 끝났을 때 룸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재훈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명문가의 자제라는 자부심 해진을 향해 근본 없는 것이라며 퍼부었던 수많은 모욕들. 그 모든 것이 살인 미수범인 어미가 만들어낸
더러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진실. 자신은 고귀한 핏줄을 이어받은 선택된 인간이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가사도우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하, 하하, 하하하하. 재훈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였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에 흐르는 피가 그토록 혐오했던 천한 것의 피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던 혜진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쯤 난 당신의 과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 당신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지. 당신 어머니가 30년 전 실종 처리된 박순자라는 사실과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요양병원에 숨어 지내시던 석진 아저씨의 존재를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혜진의 말은 재훈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파멸이 혜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발점이 바로 자신의 오만함이었다는 것. 이 모든 지옥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야. 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재훈을 내려다보며 핸드백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처럼 웃고 있는 재훈의 앞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졌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진의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하나 더 남아있어. 당신의 그 하찮은 비극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조각 말이야.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는 마치 재훈의 무덤에 놓인 국화꽃처럼 섬뜩하고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재훈은 짐승 같은 웃음소리를 멈추고 핏발선 눈으로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의 본능이 저 안에 자신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버릴 마지막 비수가 들어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열어봐. 혜진의 차가운 명령에 재훈은 마지못해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땀으로 축축한 손가락 때문에 얇은 종이가 미끄러져 몇 번이고 헛손질을 했다. 마침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낸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한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지였다. 서류 상단에는 재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최종 소견이라는 항목에 닿는 순간 재훈의 호흡이 멎었다. 검사 결과 무정자증, 에이조이펠미아, 자연 임신 가능성 0%, 무무정자증.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뱉어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종이 위에 찍힌 검은 활자들이 거대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3년 전이었을 거야. 당신이 나더러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라며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던 날. 혜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난 그날 바로 시아버지, 아니 석진 아저씨와 함께 당신을 몰래 불임 전문 클리닉으로 데려갔어. 종합건강검진을 핑계로 대면서 말이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가 시키는 대로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가 바로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거야. 혜진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당신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몸이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건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문제였던 거지. 그런데도 당신은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내 가문이 미천해서 그렇다며 매일같이 나를 저주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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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의 입에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자신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진을 얼마나 모질게 구박하고 멸시했던가.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며 아들을 낳아줄 젊고 건강한 여자를 찾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던 과거의 자신. 그 모든 것이 한낱 광대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때 재훈의 광기 어린 시선이 룸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래개로 향했다. 알아야. 재훈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오는 악귀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곧 아빠가 될 거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었지. 아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빠 그게 말해. 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래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무정자증이야. 난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런데 네 뱃속에 있다는 그 애는 대체 누구의 씨앗이냐고 묻고 있잖아. 재훈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아라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라는 비명을 지르며 재훈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궁지에 몰린 아라는 마침내 쓰고 있던 상냥한 약혼녀의 가면을 집어던졌다. 그녀의 얼굴에 뱀처럼 교활하고 악독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알았어. 그래 맞아. 뱃속에 애 같은 건 있지도 않아. 당신 같은 무능한 늙은이 애를 누가 갖고 싶어 하겠어. 당신이 태성그룹의 사위가 될 거라기에 돈이나 뜯어낼 생각으로 거짓말 좀 한 거지. 뭐라고? 결혼만 하면 당신 재산 절반은 내 차지가 될 테고 난 그 돈으로 내 진짜 남자친구랑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이었거든. 근데 이게 뭐야? 알고 보니 당신은 씨도 없는 살인자의 아들의 빈털터리 사기꾼이었잖아. 내가 속은 게 분해서 미치겠네.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야. 이 쓰레기야. 아라의 입에서 쏟아지는 독설은 재훈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자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아이조차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기 위한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는 진실. 이 더러운 것. 재훈이 미친 듯이 아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라의 비명 재훈의 울부짖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혜진과 대성. 바로 그때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재훈 씨, 당신을 탈세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재훈의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또 다른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권리를 고지했다. 김미숙 씨 30년 전 발생한 방화 살인 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재훈과 미숙은 각각 다른 죄목으로 경찰의 손에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며 서로를 향해 그리고 혜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혜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나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혜진은 그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오는 깊은 허무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옥의 만찬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에 짓눌려 앉은 재우는 넋 나간 눈으로 밤의 도시를 응시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넌사인들이 마치 자신의 추락을 비웃는 유령들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서는 어머니 미숙이 흰자위를 드러낸 채 실성한 듯 웃고 울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태성의 시어머니야.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하하하. 어머니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재훈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혜진이 던진 마지막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지옥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야. 그때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차량들로 인해 거리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재훈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광화문 사거리의 거대한 오고의 전광판에 꽂혔다. 전광판에서는 방금 시작된 태성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중앙에 재훈이 아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눈부시고 위험 있는 모습의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할아버지 대성 회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섰다.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광판의 스피커를 통해 서울의 밤하늘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부로 저는 할아버님의 뒤를 이어 태성그룹의 차기 회장직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과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자신이 발밑에 두고 하녀처럼 부리던 여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제국의 여제가 되는 순간을 그는 가장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혜진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또한 금일부로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IT 기업 라인의 모든 사업 자산 및 지적 재산권을 태성그룹에 완전 양도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해당 기업은 전 대표 재훈 씨의 대규모 부정 회계 및 사적 유용이 발각됨에 따라 오늘부로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 안 돼. 재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웠다고 굳게 믿었던 회사. 그 회사가 처음부터 혜진의 개인 소유물이었으며 자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허수아비 사장이었음이 온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카메라 너머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재훈을 꿰뚫어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태성그룹은 라인의 전 대표 재훈 씨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혜진의 마지막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재훈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건 내 회사야, 내 거라고. 재훈은 제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절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들이 급히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한동안 극심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몇 달 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재훈은 결국 교정시설 내 별도 관리구역에 수감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어머니 미숙 역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나는 태성의 안주인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차가운 감방 안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아라는 사기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진짜 지옥은 사회에 나온 뒤에 시작되었다. 태성그룹에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믿었던 남자친구는 그녀의 남은 돈을 들고 잠적했고 그녀는 결국 밤의 거리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혜진, 그녀는 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눈부신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재훈과 미숙이 살던 호화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가정폭력과 사회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맑게 갠 어느 봄날 혜진은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롭게 지어진 하얀 건물 안에서 여성들의 희망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제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정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를 믿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시간일 뿐이죠.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을 견디며 침묵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이자 응원이었다. 개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진은 차를 세우고 홀로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윤슬이 15년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끝에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두 발로 상처를 딛고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상속녀 혜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